자, 2주차 법인세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세 영상에 걸쳐서 25분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총 이제 75분을 저희가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분씩 한 주에 세 강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세 개에 각각 여러분들 학번과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댓글로 출석 체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영상 하나하나에 다 달아주셔야 돼요. 하나만 달면 한 회차만 이제 출석이 체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 유의하셔가지고 출석 체크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장 법인세 총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는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 어떠한 소득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 누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연도. 우리가 이제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만 세금 부과가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사업연도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납세지. 내가 어떠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또는 내가 신고를 잘못했거나 뭔가 이제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떠한 세무서에서 나의 법인세를 조사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납세지가 그 기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법인세 총론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루시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우리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이제 법인세 의의라고 나와 있죠. 법인세란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 법인에게 과세되는 국세이다. 일단 법인세는요, 법인 소득세예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 일단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인세와 우리 소득세를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소득이 생겼을 때 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크게 두 가지예요. 법인세와 소득세. 이 법인세를요, 우리는 법인 소득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득세를 개인 소득세라고 해요. 플레임을 요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크게 이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법인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들 이제 부르고 있는 이름은 법인 소득세는 줄여서 법인세, 그리고 개인 소득세는 줄여서 소득세,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할 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고요. 개인 형태로 사업을 했을 때 해당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개인 소득세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사업소득이 되겠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내용은 법인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사업을 법인의 형태로 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소득세 중에서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법인세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해당 법인이 되겠죠. 뭐 어려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를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이 줄이 되겠죠. 이 문장이 되겠죠. 법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법인을 납세 의무자로 해서 과세하는 그런 국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자를 조금 이제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과세 대상 소득이에요. 그러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어떠한 소득을 언제까지 이제 과세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소득의 유형과 의, 그리고 세율, 신고 납부, 이렇게 이제 표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개념을 잡고 가실 게 요거예요. 사업을 개시하면서부터 청산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우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내가 사업을 법인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다, 사업 개시일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 개시일부터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둬야겠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청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인이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해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절차가 청산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업을 끝내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이 사업을 청산하기 전까지,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법인을 이제 끝내면서 청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요. 청산은 어떠한 절차냐 하면 내가 이 법인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자산을 취득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차입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부채가 있겠죠. 청산이라는 절차는 내가 청산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다 처분을 해요. 그럼 어때요? 돈이 생기겠죠. 그 돈을 가지고 남아있는 부채를 다 상환을 해요. 그러고도 남는 돈이 있다, 자녀 재산 가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액에 대해서 여러 주주들한테 지분별로 분배를 하게 돼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청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의 개념을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산을 팔아서 남은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그래도 남은 돈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주주들에게 분배를 하고 회사를 접게 된다. 이게 청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이 청산 시에 발생하는 소득이 뭐예요? 청산소득이라는 개념이죠. 이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은 무조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은 청산소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쪼개두시면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사업연도 소득은요, 법인이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하면서 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을 말해요. 쉬운 개념이에요. 여기서 사업연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그냥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뒤에 가시면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얻은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는 개념이죠. 법인이 2020년 한 해 동안 법인의 형태로 소득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법인이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몇 퍼센트의 세율로 과세를 하냐 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4단계의 초과누진 세율로 되어 있죠.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200억 초과 3천억 이하는 22%, 3천억 초과하면 25%, 이런 식으로 초과 누진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세율 적용하실 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몇몇 분들은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세금이요 3억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3억 원이라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이 되는 세금, 산출세액은 얼마일까요? 세율 구간 보시면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라고 나와 있죠. 3억 원은 요 구간에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3억 원에다가 20% 곱해가지고 산출세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아니죠. 초과 누진 세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아니고요. 2억 원까지는요. 10%의 세율 적용하시는 거고요.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까지 얼마예요? 우리 현재 과세표준 3억 원이고요. 2억 원 초과하는 금액은 1억 원이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쓰이죠. 더하기. 산출세액은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죠.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의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세율 구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바로 20% 적용하시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 아니고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산출세액을 구하실 때는 초과 누진 세율로 밑에서부터 단계별로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과세 표준이 3천억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2억 원까지 1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억 이하까지는 20%, 200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3천억 이하까지는 22%, 이렇게 단계별로 세율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기본이 되는 거고요. 산출세 계산하는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신고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각 사업연도를 그냥 지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소득세법은 여러분들 미리 배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세법상의 사업연도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외는 출국과 사망밖에 없어요. 하지만 법인세법은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아니에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대입만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인의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한다면 법인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될까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을 해서 얻은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2021년 3월 3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죠. 각 사업연도 종료일, 여기서의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될 거고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들은요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요. 법인의 사업연도는 여러가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임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연말결산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세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3월 달에 바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법인들이 요 사업연도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산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할 때에 발생하는 소득이다. 아까 개념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율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세율 마찬가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과 동일해요. 10에서 25%의 초과 누진 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얘는요.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똑같죠. 말일부터 3개월 이내는 똑같지만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아까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였고요. 청산소득은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청산하면 법인이 뭐 연말에 반드시 청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연도 종료일에 반드시 청산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중에 청산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점이 조금 달라지겠죠. 자녀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라는 거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념 그리고 미완료 소득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 일단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사항은요. 얘네는 이러한 지금 의에 나와 있는 이러한 소득들이 발생되었을 때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으로 이렇게 세율 적용해서 바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에 대한 이러한 소득들이 발생을 하면 일단 무조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으로 추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일단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구나. 추가 과세의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소득들은 그냥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마는데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도 되고 미완료 소득으로도 과세도 되고
그러면 이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소득은 왜 이렇게 추가 과세를 합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뭔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 과세라는 걸 하겠죠. 뭔가 법인이 안 좋은 일을 벌인다라고 했을 때 추가 과세를 하겠죠. 그 개념을 먼저 잡고 접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토지 등 양도소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과 별장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것을 우리는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고 해요. 사실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별장은 더더욱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 사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토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이것을 취득해서 양도한다라는 건 부동산 투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법인 너네 이거 하지 마. 이거 하게 되면 일단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10에서 25%의 세율로 추가 과세할 거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10%더 과세를 할 거야. 이게 이제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 부동산들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산이라고 한다면 40%까지도 추가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고 더불어서 10% 또는 40%의 세율로 또 한 번 과세가 된다. 국가에서 법인 너네 이런 것들 제발 좀 하지 좀 말아라라고 어떤 제재를 가하는 입장에서 추가 과세라는 게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완료 소득 한번 볼게요. 해당 사업연도 소득 중에서 일정액 이상을 투자와 임금 증가와 상생협력 지출액 등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소득을 우리가 미환류 소득이라고 해요. 이 소득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한번 과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미환류 소득이라고 해서 20%의 추가 과세를 한 번 더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자, 너네가 법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함으로써 돈을 번 거를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뭐 법인 너네의 어떤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사면서 비품이나 뭐 어떤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등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너네 종업원들의 임금을 증가시켜 주거나 아니면 상생협력 지출을 하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바람직한 일들을 몇 퍼센트 이상은 꼭 해라. 이게 미완료 소득의 개념이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는 너무 정부가 많이 개입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제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한 10억 정도를 벌었어요. 이 10억 중에서 너 한 20%에서 30% 사이는 반드시 투자나 임금 증가나 상생 협력 지출 등에 사용을 해라. 그러니까 네가 자유롭게 법인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7억에서 8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거죠.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법인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법인의 의사결정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법인이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은 법에서 정해진 형태로의 지출만 해라. 이게 미환류 소득의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환류되지 않아요. 환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경제를 조금 이렇게 너네가 투자나 임금 증가나 상생협력 지출을 해야 경제가 조금 이렇게 좀 환류가 되지 않겠느냐, 조금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써라.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미환류 소득이라는 건 일정 퍼센테이지만큼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 때 법인의 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 돈이 순환이 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이제 미환류 소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경제를 너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이바지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 그 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정 부분만큼은 투자나 임금 증가나 상생 협력 지출을 해라.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중소기업은 제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지금 3학년이시니까 좀 있으면 이제 실무에 나가실 거고 그러면 이제 일을 하게 되실 거 아니에요. 이때 미환류 소득은 웬만하면 건드릴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만 많이 볼 거고 실질적으로 실무 가셨을 때 미환류 소득이라는 개념은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장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이제 중소기업이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의 세무팀에 텍스팀에 들어가거나 하시면 미완료 소득도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하셔야겠죠. 네, 일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 법령에서 중소기업은 빼놓고 중견기업이나 이제 대기업들만 이러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하게 지금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보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모든 기업은 아니라 이제 뭐 가족회사인 법인 기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을 쓰지 않으면 법인이 계속 이제 쌓아두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뭐 이제 요런 이제 개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은 이제 뭐 개정안으로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제 그러한 법령이 새롭게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요거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이렇게 됐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미완료 소득은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얘랑 같죠? 동일해요. 각 사업연도 소득과 미완료 소득, 토지 등 양도 소득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은 어떤 별도의 신고 납부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각 사업연도 소득금에 우리가 신고할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가산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내용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방가로 1번에 청산소득 있죠.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우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제 청산소득 요 개념. 자, 법인이 얻은 소득 중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을 반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법인이 기업 활동을 계속 하던 중에 미처 요거를 신고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청산소득으로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내용은 뭐냐면 법인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상승분이나 각 사업연도 소득의 탄루분이 해당이 된다. 여기서 가치상승분 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까 제가 청산소득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법인이 사업을 하면서 자산을 취득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금 활동이 자금 조달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면 차입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산이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번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돈, 이 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주들한테 분배를 하고 회사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자산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어때요? 취득 원가로 장부에 기록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우리가 이것을 재평가하지 않는 이상 법인이 청산이 될 때까지 내가 취득한 가액이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나의 재무상태표에는 내가 10년 전에 취득했던 토지 1억 원의 가액이 10년 후에도 그대로 계속되어 있을 거예요. 중간에 재평가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만약에 내가 10년 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재 1억 원으로 장부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년 후에 현재 시점에 우리 회사가 청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최소한 1억 원보다는 높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년 동안 토지의 가치가 5배가 올라서 5억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내 장부가액으로 잡혀있는 토지의 가액은 1억 원이지만 청산할 때 내가 이 토지를 팔아서 현금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토지는 얼마에 팔아요? 장부에 1억 원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1억 원으로 팔아요?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팔지는 않겠죠. 현재 이 토지의 시세가 시가가 1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5억 원에 팔아서 그 시세 차익을 얻게 되겠죠. 시세 차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장부에 1억 원이 있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장부상으로는 1억 원짜리 토지를 5억 원에 팔아서 뭐 이제 4억 원만큼의 뭐 처분 이익이 얻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겠죠. 그 4억 원의 이익에 대해서 이 청산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법인이 보유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는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청산할 때 시가로 처분이 되면서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만 뭐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해당 소득이 있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한 번, 그리고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또 한 번 과세가 된다. 왜 이렇게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냐?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환류 소득에 대한 개념.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해당 소득이 있다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한 번, 그리고 미환류 소득으로 또 한 번 과세가 된다. 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이 돈을 벌어놓고 그 돈을 계속 법인의 주머니에만 가지고 있다면 이 돈은 순환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렇게 환류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법인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일정 금액만큼을 투자나 임금 증가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세를 해서 세금을 걷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 억울하게 추가 과세 되지 않으려면 이거 투자하던가 아니면 임금 증가시키던가 해가지고 좀 경제를 돌려라. 이렇게 정부가 많이 개입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이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완료 소득은 일단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한 번 과세가 되고 추가적으로 제재 차원에서 한 번 더 과세를 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득은 10% 또는 40%의 추가 과세, 미완료 소득은 20%의 추가 과세가 된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분이나 지났죠? 제가 이 시계를 안 갖고 와서 일단 요 정도까지 하고요.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두 번째 2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